최근 테슬라가 로보택시 주행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시범 운행 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만 예.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 구글, 아마존 이렇게 3강 구도가 형성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새 기업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두 개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지금 현황들과 국내 시장에서는 또 어떤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테슬라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물론 시범 서비스이긴 한데 뭐 역주행에 과속 문제가 드러나다 보니까 당연히 좀 시청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늘 보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과감성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놀라거든요. 예. 열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완벽한 레벨 4는 아닌 건 다들 알고 있었고, 뭐 원격 운전자 또는 안전요원이 조수석에 탑승해가지고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것은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고 본인들도 우려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대로 운영했는데 운행하자마자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결국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을 한 거죠. 네. 한 7초간 주행을 했는데 주변에 차량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네. 상당히 좀 놀랐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네네. 영상. 그다음에 이제 또 과속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평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직도 먼 게 아닌가 이런 역효과도 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반응은 일단은 로보택시의 어떤 출시, 그다음에 시범 운영을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구글의 웨이모는 처음에 시범 운행했을 때 어땠었나요, 혹시?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다르죠. 물론 그 뭐 중국도 그렇고 웨이모도 예. 그렇고 완벽한 정밀지도 기반인데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차하고의 어떤 양보 상황, 교대를 끼어들기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논란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예. 이런 딜레이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 그건 국가별로 좀 다른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 웨이모 같은 경우도 2024년 2월에 400대를 운영했거든요. 네. 400대를 운영할 때 견인 중인 픽업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겠죠. 6월에는 이제 차량 대수가 늘어서 670대가 운영이 됐는데 그때는 전화기, 전봇대하고 또 충돌을 했고 올해 5월에는 1212대가 운행 중에 체인이나 도로 게이트 등과 또 충돌했습니다. 결국 이제 주변 물체를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오류가 발견이 됐고 이것들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서 해결은 됐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늘 사업 초기에는 이런 에러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 업체 비교한 김에 그것도 네. 라이다와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느냐, 카메라만 하느냐의 차이도 테슬라와 웨이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게 안정성으로도 비례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안정성 면에서는 웨이모가 좀 더 우수하죠. 정밀지도 기반의 레이더, 라이다, 어셈블리, 고가의 장비를 채워놓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뭐 1,500대 이상의 완전한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를 이미 운행한 데이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보급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원가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8개의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해서 대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느릴 수밖에 없고 에러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래된 데이터 축적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완벽해서 웨이모 대비 큰 지장이 없고 안정성에 차질이 없다라고 판정이 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웨이모는 현재 전 세계 한 15억 대의 차가 돌아다니고 있고 연간 8,500만 대 정도가 새로 보급되거든요. 네. 결국 17년 정도 지나야 모든 차들이 다 바뀝니다. 근데 라이다, 레이더 기반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17년 동안 모든 차종이 레이더, 라이다가 달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테슬라는 8개의 카메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 네. 기존에 판매된 차량들에도 카메라는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기존에 판매된 차량들 업데이트만 해 이제 로보택시 운영할 수 있어라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전에 AI하고 이세돌이 바둑 뒀던 거 있었죠. 네. 세 번째 판에가 계속 분리하다가 한 수를 딱 뒀더니 전세가 역전된 것처럼 지금은 웨이모가 훨씬 유리할 수 있으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테슬라의 미니멀 최소한의 장비나 비용 가지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완성이 되는 순간은 정말 폭발적인 확장성에서는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결국은 두 가지는 숏텀이냐 롱텀이냐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장점, 단점이 있네요. 네. 예. 지금 화면에 보니까 이제 아마존도 있잖아요. 네네. 아마존은 상황이 어때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죽스를 가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하고 라스베가스에서 제한적으로 로보택시를 테스트하고 운영 중이거든요.
올해 말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형태가 아예 다릅니다. 결국은 구글의 웨이모나 테슬라는 일반적인 자동차 형태를 갖추고 있지요. 네. 근데 아마존의 죽수는 우리가 그 회전 관람차처럼 그냥 서로 마주보는 의자, 집에 있는 소파처럼 4명이 앉을 수 있는 것만 있고 핸들이나 가속 페달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개입할 수 없는 조건으로 실제 페달도 없고요. 이런 상황으로 올 연말에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화면에 있습니다. 나오는 거죠, 저? 네네 맞습니다. 네네 저기 죽수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나 아니면 운전자 보조 이런 안전 요원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요. 완전한 무일 자동차의 미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핸들, 가속 페달,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사이드 미러, 브레이크 페달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제조 원가부터 실내 공간의 활용성부터 훨씬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미래 지향적인 최종 파이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런 형태로 죽수는 아마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운전대나 페달이 아예 없는 것과 관련해서 네. 법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건 지역별로 나라별로 다소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 자율주행 산업이 왜 이렇게 뒤졌냐는 얘기를 할 때 아직도 서울 시내 강남에서 로보택시 운영하거든요. 심야 시간대에. 근데 우리나라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에는 무조건 운전자가 탑승해야 됩니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일단 규정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라는 것은 스티어링, 방향 전환이나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나 이런 시스템들이 달려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죽수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어떤 컨트롤 장치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각 나라별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각각 법규나 이런 부분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자율주행이 보면 보통 그 텍사스 오스틴 쪽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네. 특별히 그쪽에서 시작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예전에 한번 LA에서 예. 몇 년 전에 40대 여성 운전자가 뭐 자전거 타고 가는 걸 추돌한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블루오션이나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각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규정이 다르거든요. 텍사스 오스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테슬라가 시범 주행을 시작한 그날 좀 안전에 대한 어떤 운행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안을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약간 정치적인 얘기죠. 정치적인 예.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민들의 어떤 불안감이나 반발을 좀 숨지기는 어떤 액션일 수도 있는 게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로보택시가 운행을 했거든요. 그게 4월 달에 운행 허가 받은 다음에 7월에 운행을 했는데 그게 7월 달에 뭐 교차로에서 밤 12시에 차 20, 30대가 모여서 꼼짝 안 해서 요원들이 가서 치운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좁은 골목에서 네. 앞에 큰 화물 트럭이 있는데 그냥 뒤에 가다가 로보택시가 반대편에 맞고 서서 구급차나 119차가 깜빡이를 켜고 비상등 켜면서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안 비켜준 거죠. 로보택시 입장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라이트 켜는 차를 비켜준다는 프로그램이 없는 거죠. 예. 버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119나 구급차의 출동이 늦어지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런 케이스를 더불어 차대차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갓길로 차량을 이동해라 프로그램이 돼 있고요. 사람하고의 충돌에 있어서는 그 자리에 멈춰라 이런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일은 옆에 있는 유인, 일반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사람이 충돌한 다음에 이 로보택시에 측면 충돌을 했어요. 근데 이 로보택시는 이걸 차대차 충돌로 보고 네. 사람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6, 7m를 끌고 가서 갓길에 차를 세웠죠. 결국 인명사고가 발생한 거죠. 예. 결국은 실제 주행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으로 커버할 수 없는 이런 영역들이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운행이 취소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텍사스에서도 이런 어떤 법안을 운행 취소에 대한 부분들 좀 더 강력하게 보기 위한 어떤 통과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사실 무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상용화랄지 누적 운항 횟수는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더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로보택시 사업은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중국은 일단은 완전 무인 로봇이 운행 허가가 나와 있죠. 영업 허가도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평가하는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네. 2023년 기준으로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 순위를 매겼습니다. 네. 1등은 당연히 뭐 미국의 웨이모고 2등은 모비라이인데 모비라이도 미국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바이두는 중국 기업인데 3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등부터 10등까지를 평가해 보면 실제 6개 기업이 미국 기업이고 4개 기업이 중국 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미국이 상당히 앞서 있고 중국은 따라간다는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전체를
중국과 미국이 양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버는 향후 각 나라나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자기네 플랫폼에 다 얹어서 통합으로 운영하겠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접근성을 보이고 있는데 우버가 18개 기업과 협력을 맺었거든요. 네. 그중에 4개 기업이 중국에 있습니다. 어. 그 정도로 상당히 앞서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기술력, 그다음에 각종 검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앞서 있는 건 맞는데 중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웨이모가 1억 6천만 킬로미터 정도의 토탈 주행 테스트 결과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2억 5천만입니다. 1.5배가 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누가 탑승을 해서 어디까지 갔는지에 예.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없이 다 지워야 돼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어떤 정보의 사용에 정부가 미래 기술이니까 니네 조용히 해 하면 좀 자유롭죠. 그러다 보니까 백데이터나 시범 데이터 이런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는 중국을 능가할 나라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로보택시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기술적인 완성도를 갖다 고려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웨이모 같은 경우도 실제 정밀 지도 기반, 레이더, 라이다 기반으로 고가의 장비를 탑재했지만 특정 시범 구역에서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만 지도가 없는 완성된 정밀 지도가 없는 지역하고의 확장성에는 차별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범 구역이나 스마트 시티 위주로는 완성된 서비스를 보일 수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영상 데이터만 가지고 스스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야간이나 우천 시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실제 데이터의 어떤 오류나 이런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고 상당히 더딜 겁니다만 어느 한순간에 그 확장성이나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확장성에서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기술이 앞으로 완성됐다라는 가정하에 물론 터키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올해 많은 로보택시 시범 사업이 운행 계획이거든요. 이걸 통합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서비스와 어떤 요금제를 선보일까를 먼저 연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테슬라 같은 경우 4.2달러 한 5,800원, 6,000원 정도로 고정 요금으로 현재 SNS나 이런 데 인플루언서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예. 주행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요금이 비싸겠죠. 차량 예, 가격이 예. 비싸니까. 근데 우버는 어떻게 하느냐? 합승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불법이죠. 그렇죠. 합승 서비스. 예. 두 번째는요. 예. 버스처럼 합승이 아니고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면 여기 KBS죠. 네, 아니, SBS죠. SBS. 죄송합니다. 네. SBS에서부터 서울역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네. 제가 출발지 목적지를 결정해 놓으면 요금이 뭐 2만 원 뜨겠죠. 무인 로보택시가. 근데 저기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앞에 6분에 지나가는 차가 있다. 다른 사람이 탔는데 거기까지 좀 걸어가고 서울역이 아닌 서부역 쪽에서만 내리면 50% 할인해 줄게. 이런 서비스를 이미 우버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목적지와 출발지를 입력을 했을 때 그걸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고 50% 할인을 받을래. 아니면 한 달 동안 정기적으로 출퇴근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여러 얼마. 옵션을 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네. 이미 그런 서비스에 대한 미래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개척을 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게 현재 전 세계의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늦어도 3년, 길면 5년 안에 이미 완성된 서비스를 특정 구역이나 특정 지역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뭐 하이브리드 네. 요금제까지 그러니까요. 그런 나온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의 속도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에 대한 그래서 더 큰 고민입니다. 사실 저도 집이 그 상암 쪽이어서 네네. 가끔씩 지나다닐 때 네. 참 답답하게 운전한다 하면 이제 자율주행 시험하는 맞아요. 차 좀 시험. 있거든요. 여기가 테스트 베드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진척이 되고 내가 언제쯤 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입니다. 저는 네. 그 앞에 끼어들어도 괜찮은지도 가끔 약간 의문이 되는. 그런 들이받지 않을까 싶어서 의문만 가지셨어요? 끼어드셨어요? 끼어들지 솔직히. 못했어요. 아, 피해가야죠. 근데 일부 자동차 좋아하는 마니아들은 일부러 자율주행차 앞에 정말 안전해 하고 막 끼어드는 케이스가 있어요. 아 그리고 딱 급브레이크 밟고. 예, 급브레이크 밟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아까 제가 중국의 로보택시 상용화돼 있죠. 일반적으로 8분 정도 갈 거리를 로보택시 타면 16분, 20분 걸리는 이유가 교차 주행 시에 너무도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네.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면 눈치껏 끼어들만 한데도 안 네. 가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우리나라 상황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그다음에 노인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탑승해야 된다는 두 번째 문제고 아까 영상 데이터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로보택시가 완벽하려면
자동차 전용 도로도 다녀야 되지만 골목에서 보행자들하고 교차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보면은 우리가 운전하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골목에서 중고등학생들 아이들끼리 막 떠들고 장난쳐서 집중해서 차 소리를 못 듣는데 뒤통수 보이고 있는 아이. 언제 튈지 모르잖아요. 근데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도 차하고 운전자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 아, 저 친구는 차를 인식을 했어라고 우리가 안심을 하죠. 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면서 영상 신호를 분석하는 데는 아이 컨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차가 주행하면서 테슬라 8개의 카메라, 주변 영상을 촬영을 해서 보행자들하고 보면서 이 사람은 아이 컨택한 모습이야라고 체크하고 나머지 뒤통수를 보이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집중해서 관찰하면서 움직임을 보고 차가 조심해서 운전하겠죠. 제가 복잡한 게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그 영상을 보관하는 게 불법이에요. 예. 그게 비식별화법입니다. 그래서 가끔 TV에 보면은 그 주인공 빼고 나머지 얼굴이 다 모자이크 처리해 있잖아요. 뭐 어떤 세계 여행 가는 프로도 보면 네네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개인보호법이 너무도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자율주행에 대해서 아이 컨택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 신호 분석, 연구 국내에서 하기는 상당히 난해하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 얘기만 해도 1시간은 걸릴 텐데 국내의 로봇택시, 자율주행 택시 보급이 늦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개인정보 공공재라고 하는데 그럼 관련법부터 뭔가 좀 바뀌어야겠네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이 선도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주고 선도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예고를 하면 그에 따라 기술 개발이 따라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늘 제작사나 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맞춰서 제도가 뒤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갈피를 못 잡고 많이 개발해놓고 충분히 업그레이드된 기술들이 불법 영역에 속하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현재 좀 많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